오늘 밤 바다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파도 소리가 들리시나요? 짠바람 냄새가 나시나요? 우리에게 바다는 익숙한 풍경이에요. 주말에 놀러 간 곳이고,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 곳이고, 여름이면 물놀이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 수만 년 전, 아니 수십만 년 전에도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눈에 바다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물, 발을 들이밀면 차갑고 깊이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곳. 무태 사는 존재에게 바다란 본능적으로 두려운 공간이었을 거예요.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곳,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곳,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두려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배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던 시대에 말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밤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인류가 어떻게 바다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었는지, 그리고 그 여정이 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지를요. 편안하게 누우셔도 좋고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이불을 끌어올리셔도 좋고요. 저를 따라 아주 먼 과거로 떠나봅시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는 숫자가 좀 나와요. 몇만 년 전, 몇 킬로미터, 이런 숫자들이요.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되게 옛날이구나, 되게 멀구나 정도로만 느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역사책에 나오는 위인이 아니에요.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지키고 내일을 걱정하며 살았을 우리와 다를 게 없는 보통 사람들. 그 보통 사람들이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대단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3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장소는 지중해 한가운데 떠있는 섬 크레타예요. 크레타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온 미노타우로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소인, 그 괴물이 사는 미궁. 그 미궁이 있었다는 전설의 섬이 바로 크레타예요. 아름다운 섬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가득하고 절벽 아래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지는, 지금도 유럽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섬에서 신화보다 더 놀라운 진짜 이야기가 발견됐어요. 크레타 남쪽 해안 플라키아스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이 돌로 만든 도구들을 찾아냈어요. 손도끼, 글개, 찌개, 돌을 깨서 날카롭게 만든 석기들이었죠. 여기까진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석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나오니까요. 인류가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든 건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석기들의 나이였어요. 최소 13만 년 전, 어쩌면 19만 년 전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3만 년 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가 세워진 게 약 4,500년 전이에요. 그 피라미드를 세운 시점에서 다시 거의 30배를 더 과거로 가야 해요. 그때 누군가가 크레타 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겨우 모습을 드러내던 때예요. 스마트폰은커녕 글자도 없고 농사도 없고 마을도 없던 시대입니다. 옷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을 거예요. 동물 가죽을 걸친 정도였겠죠. 금속은 꿈도 못 꿨고 돌을 깨서 만든 도구가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누군가가 크레타 섬에 있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크레타 섬은 지난 500만 년 동안 한 번도 육지와 연결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500만 년이면 공룡이 멸종한 뒤로도 한참 지난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크레타는 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이었어요. 빙하기가 와서 바닷물이 쭉 빠져도, 지구가 따뜻해져서 바닷물이 차올라도 크레타와 가장 가까운 육지 사이에는 최소 60km 이상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60km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수원까지보다 먼 거리예요. 걸어가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를 온통 바다가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60km 바다를 건너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파도와 해류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크레타에서 석기를 만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이게 13만 년 전의 일이에요. 배라는 것의 역사를 수십만 년 앞당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체 뭘 타고 건넜을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아쉽게도 그 답을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는 썩고 대나무는 부서지고 풀로 엮은 것은 흙으로 돌아가니까요. 13만 년 전의 뗏목이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바다에서 쓴 도구라면 더더욱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추측해요. 아마 통나무를 엮은 단순한 뗏목이었을 거라고요. 큰 나무 몇 개를 나란히 놓고 덩굴이나 껍질로 묶어서 만든 거예요. 정교한 건 아니지만 사람 몇 명이 올라타기엔 충분했을 거예요. 혹은 큰 통나무의 속을 파내서 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든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카누였을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건 플라키아스에서 발견된 석기 중 일부가 통나무 속을 파내는데 딱 맞는 형태라는 거예요. 둥글게 긁어내기 좋은 모양이라는 거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바다를 건너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든 도구였을까요? 확실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13만 년 전 어느 날 지중해 어딘가에 해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요. 해가 지는 쪽으로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수평선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구름인지 땅인지 모를 무언가가 아른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건 뭘까? 호기심. 그게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통나무 위에 올라타고 거친 물살을 헤치며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어요.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무모했을까요? 어쩌면 그렇겠죠. 하지만 바로 그 무모함이 인류라는 종을 특별하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 크레타에 도착한 그 사람들은 섬에서 어떤 광경을 만났을까요? 당시 크레타에는 아주 특이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피그미 코끼리라고, 보통 코끼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코끼리가 있었어요. 섬에서 오래 살면 큰 동물은 작아지고 작은 동물은 커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섬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먹을 것이 제한된 섬에서는 몸이 작은 게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코끼리는 작아지고 반대로 쥐는 커졌어요. 작은 코끼리와 큰 쥐가 사는 섬. 동화 속 같은 풍경이죠. 재밌는 건 이 피그미 코끼리가 인류가 도착한 시기와 비슷한 때에 멸종했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사냥해서 없앤 걸까요? 이것도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확실한 건 크레타는 포식자가 적고 해산물이 풍부해서 초기 인류에게 매력적인 땅이었을 거라는 점이에요. 위험한 맹수가 없으니 안전하고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으니 편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당시의 기후 이야기예요. 약 12만 5천 년 전은 에이미안 간빙기라고 불리는 따뜻한 시기였어요. 지금보다도 조금 더 따뜻했어요. 해수면이 지금보다 6에서 8m 높았어요. 지금 바닷가에 있는 건물들이 물에 잠길 정도의 높이에요. 이 따뜻한 시기에 지중해는 지금보다 더 풍요로웠을 거예요. 바다가 따뜻하면 물고기도 많고 해조류도 잘 자라니까요. 하지만 해수면이 높다는 건 섬과 육지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크레타까지 간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먼 바다를 건넌 거예요. 더 어려운 조건에서 성공한 거죠. 이건 그들의 능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넌 보상이 충분했던 거예요.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크레타 섬에 간 사람들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13만 년 전이면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었고
아프리카에는 호모사피엔스가 막 등장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크레타의 석기를 만든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이었을 수도 있고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는 또 다른 고대 인류였을 수도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다를 건너려는 충동이 호모사피엔스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도 바다를 바라보며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다를 향한 호기심은 인류라는 이름을 달기 전부터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바다를 향한 끌림은 학습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인지도 몰라요. 아기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기들은 물을 좋아하거든요. 목욕을 좋아하고 물웅덩이를 보면 달려가고 비 오는 날 밖에 나가고 싶어 해요. 물에 대한 친밀감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수만 년 동안 해안에서 살았던 조상의 기억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과학자들 중에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물가 생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변 환경 적응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류가 다른 유인원과 달리 채모가 적고 피하 지방이 두꺼우며 코가 아래로 향하고 숨을 참는 능력이 뛰어난 건 물가 생활에 적응한 결과라는 거예요. 확정된 이론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가설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바다를 위해 설계된 건지도 모른다니. 실제로 그리스의 낙소스 섬에서는 약 2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정교한 석기가 발견됐는데요. 이 석기는 네안데르탈인이 만든 것으로 보여요. 낙소스 섬도 크레타처럼 바다를 건너야만 갈 수 있는 섬이에요. 네안데르탈인도 바다를 건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을 떠올리면 동굴에서 고기 뜯어먹는 야만인을 상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바다를 건너는 지혜를 가진 꽤 대단한 존재였던 거예요. 잠깐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은 뇌가 컸어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같거나 오히려 더 큰 경우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묻어주기도 했어요. 꽃을 함께 묻었다는 증거도 있어요.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사후 세계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친 동료를 돌봐주기도 했어요. 심한 부상을 입고도 오래 산 네안데르탈인의 뼈가 발견되거든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부상인데 오래 살았다는 건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다 주고 보살펴줬다는 뜻이에요. 이런 존재가 바다를 건넌 거예요. 생각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동료를 돌볼 줄 아는 존재.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약 4만 년 전에 멸종했어요. 호모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결국 사라진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바다를 건넌 만큼 용감하고 지혜로웠는데 결국 역사에서 퇴장한 거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전자 안에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넌 네안데르탈인의 용기가 어쩌면 우리 안에도 흐르고 있을지 몰라요. 자, 이제 시간을 앞으로 돌려볼까요? 크레타 이야기에서 수만 년이 흘러 약 12만 년 전에서 7만 년 전 사이의 일이에요. 이 시기에 아프리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직계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리카 기원설이라고 불리는 이론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유럽 사람도, 아메리카 원주민도, 호주 원주민도, 아프리카 사람도 모두 아프리카에서 출발했어요.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건 출발한 뒤에 각자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예요. 뿌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북쪽으로 가려면 거대한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하고 동쪽으로 가려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서 바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아프리카의 동쪽 끝, 지금의 에리트레아와 지부티 근처에 바브엘 만데부 해협이라는 좁은 물길이 있어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를 갈라놓는 해협이죠. 이름이 좀 무시무시해요. 바브엘 만데부를 번역하면 눈물의 문이란 뜻이거든요. 해류가 세고 파도가 거칠어서
배가 많이 침몰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물의 문이 인류에게는 희망의 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해협의 폭이 약 30km 정도 되는데요. 비행하기 때는 바닷물이 빠져서 이 폭이 훨씬 좁아졌어요. 어쩌면 10km도 안 됐을 수 있다고 해요. 해협 한가운데에 작은 섬들도 드러났을 거예요. 지금은 물에 잠겨 있지만 해수면이 낮을 때는 징검다리처럼 섬들이 나타났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30km를 건너는 게 아니라 5km씩 끊어서 갈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훨씬 부담이 적어지죠. 10km면 맑은 날, 건너편 땅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리예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해안선이 보이고 새들이 날아가는 게 보인 거리요. 바람이 불면 건너편 땅의 냄새도 맡을 수 있었을 거예요. 풀 냄새, 흙 냄새. 저기에도 땅이 있구나 하고 코로 느꼈을지도 몰라요. 저 너머로 새로운 땅이 보이는데 냄새까지 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좁은 해협을 건넜어요. 아마 단순한 뗏목 같은 걸 타고요. 그리고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 이상으로 풍요로운 세계였어요.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메마른 사막인 아라비아 반도가 12만 년 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호수가 있었어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초원이 펼쳐진 푸른 땅이었어요. 하마가 살 정도로 물이 풍부했대요.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아라비아를 그린 아라비아라고 불러요. 초록빛 아라비아라니. 지금 두바이의 사막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죠? 하지만 지질학적 증거가 확실해요. 아라비아 반도 곳곳에서 마른 호수의 흔적, 강이 흐르던 자리, 초원 식물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위성사진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보면 사막 밑으로 옛날 강줄기의 흔적이 보여요. 마치 나뭇잎의 줄기처럼 온 반도에 강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하마도 살았어요. 하마가 살려면 깊은 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큰 호수나 강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 푸른 아라비아가 인류를 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리 오세요. 여기는 안전하고 풍요로워요. 하고 손짓하는 것처럼요. 우리 조상들은 이 푸른 아라비아를 지나 인도양 해안선을 따라 동쪽으로 퍼져나갔어요. 해안선을 따라서요. 바다를 곁에 두고요. 왜 하필 해안이었을까요? 이건 아주 실용적인 이유가 있어요. 해안은 먹을 것이 풍부하거든요. 조개를 캐는 건 아이라도 할 수 있어요. 물이 빠지면 바위에 붙은 홍합을 뜯고 모래를 파면 조개가 나오고 바위 밑을 뒤지면 개가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요. 맨손으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해안이에요. 그리고 해안에는 물도 있어요.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곳. 그러니까 강하구에는 민물이 있거든요. 마실 물을 구하기 쉬워요. 내륙에서 큰 동물을 사냥하려면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 하고 실패할 위험도 크고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안에서 조개를 줍는 건 안전해요. 조개가 반격하지는 않으니까요. 사냥 기술이 부족해도 굶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해안이었던 거예요. 에리트레아 해안에서는 12만 5천 년 전에 패총이 발견됐어요. 패총이 뭐냐면 조개 껍데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에요. 먹고 버린 조개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안에서 조개를 먹으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패총을 발굴하면 재미있는 것들이 나와요. 어떤 종류의 조개를 먹었는지 알 수 있고 뼈가 나오면 물고기도 잡아먹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숯이 나오면 불을 피워서 요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2만 년 전에 식단표가 나오는 셈이에요. 화요일 저녁 구운 홍합과 구운 생선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패총에서는 가끔 도구나 장신구도 발견돼요. 조개 껍데기에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든 흔적도 있거든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움도 추구했다는 뜻이에요. 배를 채우고 예쁜 것도 만들고 12만 년 전에도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바다는 장벽이 아니라 밥상이었던 겁니다. 이 해안을 따라가는 이동에는 학자들이 멋진 이름을 붙여놨어요.
남부 해안 경로라고 해요. 남부 해안 경로라는 이름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은 아주 드라마틱해요.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서 시작해서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해안을 따라 인도의 서쪽 해안을 따라 스리랑카를 지나고 동남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마침내 호주까지 총 거리가 대략 1만 6천 킬로미터예요.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보다 먼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해안선을 따라 동쪽으로 조개를 주우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가는 길에 다양한 환경을 만났을 거예요. 열대우림 해안도 있었고 사막 옆에 메마른 해안도 있었고 맹그로브 숲이 우거진 해안도 있었어요. 환경은 달라도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방법은 비슷했어요. 조개를 캐고 물고기를 잡는 거, 이 기본 기술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물론 한 세대가 이 모든 거리를 이동한 건 아니에요. 수백 세대, 어쩌면 수천 세대에 걸쳐 조금씩 퍼져나간 거예요. 한 부족이 해안을 따라 조금 더 동쪽으로 가고 그 자녀 세대가 또 조금 더 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조금 더 가고 이렇게 수만 년에 걸쳐 해안선을 따라 퍼져나간 거예요. 느린 것 같지만 결국 지구 반바퀴를 돈 셈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 해안 이동의 증거는 유전자에도 남아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어머니에게서 어머니로만 전해지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가 약 7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남아시아를 거쳐 호주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와요. 유전자가 말해주는 이동 경로가 해안선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유전학이란 정말 놀라운 학문이에요. 뼈 한 조각에서 DNA를 추출해서 수만 년 전 사람이 어디서 왔고 누구와 만났고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 코드 안에 수만 년의 역사가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서 고대 인류의 뼈에서 추출한 DNA만이 아니라 동굴 바닥의 흙에서도 DNA를 찾아내요. 환경 DNA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살았던 동굴의 흙에 그 사람의 피부 세포나 머리카락이 남아있고 수만 년이 지나도 그 흔적이 흙 속에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뼈가 없어도 흙만으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살았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기술이 더 발전하면 바다 밑에 잠긴 유적에서 해저 퇴적물 속의 DNA를 분석해서 초기 항해자들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과학이 과거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인도양 주변의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오래된 유전 마커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인도의 안다만 제도에 사는 사람들, 말레이시아 깊은 숲속에 사는 원주민들, 이런 분들의 유전자가 아프리카를 떠난 첫 번째 이주민의 곳과 가장 가깝대요. 해안을 따라 퍼진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고 해안 근처에 그대로 남았는데 그들의 후손이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만 년 전의 여정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 안에 기록돼 있다니 유전자는 정말 놀라운 역사책이에요.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논쟁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조상이 아프리카를 떠난 게 한 번이었을까요? 여러 번이었을까요? 처음에 학자들은 한 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약 6만 년 전에 한 무리가 아프리카를 떠나서 전 세계로 퍼졌다는 거죠. 깔끔하고 단순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이 좀 더 복잡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제벨 파야라는 곳에서 12만 5천 년 전에 석기가 발견된 거예요. 이건 기존에 알려진 6만 년 전 이주보다 2배나 이른 시기예요. 그러면 12만 년 전에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최근 연구들은 이 초기 이주가 결국 실패했거나 고립되어 사라졌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밖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약 6만 년 전에 주된 이주 물결에서 갈라져 나온 후손이라는 거죠. 12만 년 전에도 용감한 탐험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모험은 역사의 안개 속에 묻혔다는 얘기예요.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사람들도 두려움을 이기고 바다를 건넜을 텐데
새로운 땅에서 희망을 품었을 텐데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실패한 시도가 있었기에 성공한 시도도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첫 번째 도전이 있었기에 두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가 있었기에 세 번째가 있었고, 그렇게 도전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패한 항해자들에게도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먼저 떠났기에 나중에 다른 이들이 따라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실패한 탐험가들이 남긴 것도 있을 거예요. 길을 표시해 둔 건 아니겠지만 저쪽으로 가면 안 돼 하든가, 이 계절에는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는 지식이 구전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어요. 실패의 경험이 쌓여서 성공의 길이 만들어진 거죠. 이건 우리 인생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다는 거. 첫 번째 시도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 중요한 건 다시 도전하는 거라는 거. 수만 년 전의 이야기에서 이런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니. 옛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 차례예요. 인류 항해사에서 가장 위대한 도전, 호주 대륙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약 6만 5천 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의 호주와 뉴기니 그리고 태즈메이니아는 그 시절에는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대륙이었어요. 바닷물이 지금보다 70에서 80m나 낮았거든요. 낮은 바다 때문에 육지가 더 넓게 드러나 있었죠. 이 거대한 대륙을 사울이라고 불러요. 사울 대륙은 동남아시아에서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무리 바닷물이 빠져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월리스 선이라는 거예요. 19세기의 영국의 자연학자 엘프레드 월리스라는 분이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인도네시아의 발리와 롬복이라는 두 섬은 겨우 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사는 동물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발리에는 호랑이, 원숭이, 코뿔소 같은 아시아 동물들이 살았어요. 근데 바로 옆 롬복엔 그런 동물이 하나도 없고 앵무새, 주머니쥐 같은 호주 계열 동물들이 살았어요. 겨우 35km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였던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섬 사이에는 아주 깊은 해구가 있어서 빙하기에 바닷물이 아무리 빠져도 바다가 남아 있었거든요. 코끼리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이 깊은 바다를 건널 수 없었어요. 수백만 년 동안 어떤 큰 동물도 넘지 못한 장벽. 그게 월리스 선이에요. 월리스 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발리에서 롬복까지는 맑은 날이면 서로가 보여요. 35km밖에 안 되니까요. 코끼리는 수영을 아주 잘해요. 몇 킬로미터는 헤엄칠 수 있어요. 원숭이도 물을 아주 무서워하지는 않죠. 그런데도 넘지 못했어요. 왜? 35km 사이에 있는 해협이 너무 깊고 해류가 너무 세서 수영으로는 건널 수 없었거든요. 중간에 쉴 곳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저기 있는데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수백만 년 동안 수많은 동물이 저 건너편을 바라보기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포기했겠죠. 그런데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이는데 갈 수 없다면 갈 수 있게 만들면 되니까요. 뗏목이든 통나무든 물 위에 뜨는 것을 만들어서 타고 가면 되니까요. 이 인류의 특별함이에요. 자연이 안 되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방법을 찾지 뭐 라고 대답하는 거. 그런데 인류는 건넜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수백만 년 동안 어떤 대형 포유류도 넘지 못한 장벽을 오직 인류만이 넘은 거예요. 도구와 지혜와 용기를 갖고서요. 호랑이보다 느리고 코끼리보다 작고 원숭이보다 나무를 못하는 인간이 그 누구도 넘지 못한 바다를 건넜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에겐 다른 동물에게 없는 게 있었거든요. 생각하는 능력, 계획하는 능력, 그리고 함께하는 능력. 한 가지 더 있어요. 불이에요. 당시 인류는 이미 불을 다룰 줄 알았어요. 불이 항해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밤에 바다 위에서 해안에 피어든 불빛이 보이면 방향을 알 수 있거든요. 일종의 등대 역할을 한 거예요. 먼저 도착한 사람이 해안에서 불을 피우면 뒤따라오는 배가 그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출발 지점에서도 불을 피워서 우리가 여기 있어 잘 가라는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밤바다에서 멀리 반짝이는 불빛 하나.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지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사람이 있다. 혼자가 아니다. 불빛 하나가 주는 안도감. 그것만으로도 바다를 건너는 용기가 좀 더 생겼을 거예요. 사울 대륙으로 가는 길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월리스선을 넘어 사울에 도달하려면 여러 개의 섬을 징검다리처럼 건너뛰어야 했어요. 술라웨시, 플로레스, 티모르 같은 섬들을 거쳐서요. 그중 가장 긴 구간은 양쪽에서 육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바다를 100km 이상 건너야 했어요. 100km의 탁 트인 바다. 사방이 물뿐인 곳.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깊은 바다. 앞으로도 뒤로도 물밖에 안 보이는 곳에서 뗏목 위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낮에는 태양이 뜨거워서 피부가 타들어가고 밤에는 바람이 차가워서 이를 덜덜 떨었을 거예요. 뗏목이 파도에 출렁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 멀미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다 밑에서 뭔가가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을 거예요. 상어일까? 그냥 큰 물고기일까? 그리고 밤이에요. 바다 위의 밤은 정말 어두워요. 달이 없는 밤이면 자기 손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요. 그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파도 소리뿐이에요. 철썩철썩 출렁출렁.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옆을 보면 함께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밤을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오면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 안도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무섭지 않겠어요?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나뭇가지에 매달려 떠내려가다가 운 좋게 도착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컴퓨터로 바람과 해류를 수만 번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만약 사람이 뗏목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표류하면 사울에 도착할 수 있을까? 결과는요, 거의 불가능했어요. 해류에 맡기면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가거든요. 수만 번을 돌려봐도 자연적으로 사울에 도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대부분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끝없는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에 한 가지를 추가하면 결과가 확 달라져요. 바로 의도적 조정이에요. 노를 저어서 방향을 잡고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서 출발 시기를 정하면 성공 확률이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계절풍이 중요했어요. 계절풍이란 계절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바람인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여름에 한쪽으로 불고 겨울에 반대쪽으로 불어요.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계절에 출발하면 사울 방향으로 가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바람이 등을 밀어주니까요. 6만 5천 년 전 사람들이 계절풍의 방향을 알고 있었다면 이 바람이 부는 계절에 출발하면 저 방향으로 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면 의도적 항해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해안에서 수천 년을 살면서 바람의 패턴을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바다를 곁에 두고 산다는 건 바다를 읽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사울에 도착하려면 방향을 잡고 노를 저어야 했어요. 의도적인 항해만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사울에 정착하려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에서 수천 명 규모의 계획된 이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적은 인원이 도착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해서 몇 세대 안에 멸종할 수 있거든요. 수백 명이 함께 바다를 건넌다. 이건 엄청난 수준의 사회적 조직력을 의미해요. 누군가는 뗏목을 만들었을 거예요. 큰 나무를 베어서 껍질을 벗기고 덩굴로 단단히 묶어서 바다에 띄워도 가라앉지 않는 구조물을 만들었겠죠. 누군가는 식량과 물을 준비했을 거예요. 바다 위에서 며칠을 버텨야 할지 모르니까요. 말린 고기, 열매,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폭풍? 상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갈증이에요. 바닷물은 마실 수 없거든요. 소금이 너무 많아서 마시면 오히려 더 목이 말라요. 탈수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물을 충분히 가지고 가는 게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대나무 마디 안에 물을 담아가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학자도 있어요. 대나무 마디가 천연 물병이 되는 거죠. 식량도 문제예요. 며칠간의 항해 동안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갔을 수도 있지만 날씨가 나쁘면 잡을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해야 했어요. 말린 고기, 과일, 씨앗, 어쩌면 조개를 말려서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조개는 말리면 오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바람과 물살의 방향을 읽었을 거예요. 어느 계절에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물살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알아야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저 바다 너머에 새로운 땅이 있다. 우리 함께 가자. 언어가 있었는지, 몸짓으로 소통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언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볼게요. 6만 5천 년 전에 인류가 복잡한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하지만 수백 명 규모의 이주를 조직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소통이 필요했을 거예요. 내일 출발한다. 음식을 이만큼 준비해라.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 저 방향으로 노를 저어라.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어쩌면 바다를 건너야 할 필요성이 언어의 발달을 촉진했을 수도 있어요. 저기 보이는 저 섬을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건 저기와 섬이라는 단어 2개면 충분하지만 내일 아침 바람이 남쪽으로 부니까 그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저 섬에 도착하자는 훨씬 복잡한 언어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바다가 언어를 키웠을 수도 있어요. 항해의 필요성이 더 정교한 소통의 필요성을 낳고 그래서 언어가 발달한 거라면 바다가 인류에게 준 건 새로운 땅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도구, 언어였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아직 가설의 영역이에요. 증명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혼자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바다를 함께 이기에 건넜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받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함께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울로 가는 경로에 대해서요. 과학자들은 2가지 경로를 이야기해요. 북부 경로와 남부 경로. 북부 경로는 술라웨시를 거쳐 미솔이라는 섬을 지나 파푸아뉴기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경로의 장점은 섬들이 서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 섬에서 다음 섬이 수평선 위로 보이니까 저기로 가면 된다는 게 분명하죠. 거기다 섬들의 큰 동물도 살아서 먹을 것 걱정도 덜 했어요. 남부 경로는 티모르를 거쳐 호주 북서쪽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이 경로는 좀 더 험난해요. 일부 구간에서는 다음 섬이 보이지 않거든요. 먹을 것도 주로 해안에서 구해야 했고요. 유전학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현대 호주 원주민과 파푸아인의 조상이 약 6만 년 전에 2그룹으로 나뉘어서 이 2 경로로 거의 동시 사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무리는 북쪽으로, 다른 무리는 남쪽으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른 길로 같은 목적지를 향했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약속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저쪽으로 가보자 정도의 전략적 사고를 했을 수도 있어요. 6만 년 전 사람들이요. 놀랍지 않나요? 호주 북부의 마즈드베베라는 곳에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비바람을 막아주는 천연 대피소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약 6만 5천 년 전에 유물이 발견됐어요. 돌로 만든 도끼와 갈돌, 조개를 가공한 도구들, 사람이 이곳에서 먹고 자고 도구를 만들며 생활했다는 증거예요. 이 연대는 특별한 방법으로 측정됐어요.
광자극 루미네선스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모래알이 마지막으로 햇빛을 본 게 언제인지를 알아내는 기술이에요. 그 결과가 약 6만 5천 년 전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인 라스코 벽화가 약 1만 7천 년 전이에요. 마제드베베는 그보다 거의 5만 년이나 앞서요.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6만 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만 3천 년 전이에요. 그 까마득한 옛날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호주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상상해 볼게요. 며칠간의 항해 끝에 수평선 위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구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수평선 위에 걸린 안개 같은 것. 하지만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게 구름이 아니라 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산이 보이고 초록빛 숲이 보이고 해안에 하얀 모래가 반짝이는 게 보여요. 배 위에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서로를 껴안았을 거예요. 어쩌면 울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냈어. 새로운 땅이야. 살았어. 뗏목이 모래사장에 닿는 순간, 발이 단단한 땅을 밟는 순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며칠간 줄렁이는 뗏목 위에서 불안하게 보냈는데 이제 발 아래 단단한 대지가 있다는 것. 그 안도감, 그리고 고개를 들어 새로운 땅을 둘러보는 순간 그들은 어떤 풍경을 봤을까요? 처음 발을 디딘 호주의 해안에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물들이었을 거예요. 두 발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커다란 동물. 우리가 캥거루라고 부르는 존재예요. 아시아에는 그런 동물이 없었거든요. 나무에 매달려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동그란 회색 동물, 코알라예요. 부리가 오리처럼 생겼는데 알을 낳으면서 젖도 먹이는 이상한 동물. 오리너구리예요. 그리고 거대한 동물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멸종한 동물들인데요. 3m짜리 거대 캥거루, 자동차만한 크기의 거대 원배, 독이 있는 7m짜리 거대 도마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생물들이 실제로 호주에 살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거대한 동물들을 메가파우나라고 불러요. 거대한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거대 동물들이 인류가 도착하고 나서 수천 년 안에 대부분 멸종해 버렸거든요. 왜 멸종했을까요? 인류가 사냥해서 없앤 걸까요? 아니면 기후가 변해서 자연적으로 사라진 걸까요?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에요. 아마 둘 다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인류가 불을 피워서 초원을 태우는 바람에 생태계가 바뀐 것도 한 원인이었을 수 있고요. 어쨌든 3m짜리 캥거루를 처음 본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하면 좀 웃기기도 해요. 이건 대체 뭐지?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마 둘 다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거기 남았어요. 이 낯선 환경에 적응했어요. 그리고 번성했어요.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호주 원주민은 이 초기 정착자들의 직계 후손이에요. 6만 5천 년 동안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속 문화입니다. 잠시 이 숫자를 음미해 볼까요? 6만 5천 년이에요. 우리가 아는 모든 문명, 메소포타미아도 이집트도 중국도 그리스도 모두 고작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보다 10배, 20배 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문화가 호주 원주민의 문화예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잠깐 6만 5천 년의 연속 문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생각해 볼까요? 6만 5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건 그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뜻이에요. 빙하기가 왔어요. 견뎌냈어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도 살아남았어요. 해수면이 120m 낮아져서 해안선이 수백 킬로미터 뒤로 물러나도 적응했어요. 그러다가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다시 올라왔어요. 살던 해안 마을이 물에 잠겨도 안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정착했어요. 가뭄이 와도 폭풍이 와도 산불이 나도
홍수가 나도 6만 5천 년을 버텼어요. 호주 원주민들은 이 오랜 세월 동안 놀라운 지식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불을 이용해서 초원을 관리하는 기술, 파이어스틱 파밍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작은 불을 넣어서 마른 불을 태우고 새순이 돋게 하는 거예요. 새순이 돋으면 캥거루 같은 동물이 먹으러 오고, 그러면 사냥이 쉬워지는 거예요. 숲의 화재 위험도 줄이고요. 이건 아주 정교한 생태 관리 기술이에요. 현대과학자들이 지금에서야 호주 원주민이 옳았구나 하고 깨닫고 있을 정도예요. 6만 5천 년의 지혜. 바다를 건너 시작된 문화가 이렇게 깊고 풍부한 지식으로 꽃피운 거예요. 사울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걸 말씀드릴게요. 유전자 이야기예요. 호주 원주민과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의 DNA를 분석해보면 데니소바인이라는 고대 인류의 유전자가 발견돼요. 데니소바인은 네안데르탈인의 친척벌되는 고대 인류인데요.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손가락 뼈 하나가 발견된 게 거의 전부예요. 온전한 뼈가 거의 없어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호주 원주민의 유전자에 이 데니소바인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건 사울로 향하는 길 어딘가에서 데니소바인을 만나서 함께 살았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미지의 고대 인류와도 섞인 흔적이 있대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뼈도 발견하지 못한 인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섬들 어딘가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인류가 만나고 어울리고 때로는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았어요. 바다를 건넌다는 건 단지 물리적인 이동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존재와의 만남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흔적이 지금 우리의 유전자 안에도 살아있어요. 한국 사람의 DNA에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약 2% 정도 있거든요. 6만 년 전의 만남이 지금의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니 생각하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해요. 호모 에렉투스에서 네안데르탈인으로, 네안데르탈인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단계적으로 발전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종류의 인류가 동시에 살고 있었고 서로 만나고 섞이기도 했어요. 호모 사피엔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고 불리는 키 1m짜리 작은 인류,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미지의 인류까지, 이 모든 존재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종족이 같은 세계에 공존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섬들은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교차로였어요. 다양한 인류가 섬 사이를 오가며 만나고 교류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 모든 만남의 흔적이 유전자라는 타임캡슐에 담겨서 수만 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수만 년 전의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는 셈이에요. 조금 로맨틱하지 않나요? 이번엔 물고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확히는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예요. 시간은 약 4만 년 전. 장소는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일대예요. 이 시기에 인류의 바다 이용 방식이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단순히 바다를 건너는 수준을 넘어서 바다에서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티모르의 한 유적에서 참다랑어와 상어의 뼈가 발견됐어요. 참다랑어라고 하면 일식집에서 가장 비싼 생선을 스시, 왕, 그 생선 맞아요. 그런데 참다랑어는 해안 가까이에서는 잡히지 않아요. 깊은 바다, 먼 바다에 사는 물고기거든요. 4만 년 전 사람들이 참다랑어를 잡았다는 건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안에서 뗏목 타고 놀다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둘째, 깊은 물에서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다랑어가 작은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크면 2m가 넘고 몸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이에요. 셋째, 먼 바다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항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갔다가 길을 잃으면 끝이니까요. 실제로 이 유적에서는 조개 껍데기로 만든 낚싯바늘도 함께 발견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낚싯바늘 중 하나입니다.
조개 껍데기를 갈아서 작은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봐도 감탄이 나올 만큼 정교해요. 둥글게 휘어진 모양이 물고기 입에 걸리기 딱 좋은 형태예요. 4만 년 전에 사람이 조개를 갈아 낚싯바늘을 만들고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참다랑어를 낚았다. 이거 꽤 멋있지 않나요? 잠깐 참다랑어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참다랑어는 시속 70km로 수영할 수 있어요. 바다의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죠. 이 빠른 물고기를 잡으려면 아주 튼튼한 낚싯줄이 필요해요. 약한 줄로는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참다랑어는 깊은 곳에 살아요. 수심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이런 물고기를 잡으려면 긴 줄과 적절한 미끼가 필요합니다. 4만 년 전 사람들이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낚싯줄은 식물 섬유를 꼬아서 만들었을 거예요. 미끼는 작은 물고기를 섞겠죠. 배 위에서 줄을 바다에 내리고 참다랑어가 물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물면 온 힘을 다해 끌어올리고 현대의 스포츠 낚시꾼들도 참다랑어 한 마리 잡으려면 몇 시간씩 사투를 벌이는데 4만 년 전 사람들은 원시적인 도구로 이걸 해냈어요. 그 한 마리가 부족 전체를 며칠 동안 먹여 살렸을 거예요. 바다에서 돌아온 어부는 영웅 대접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어도 잡았다는 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상어는 이빨이 날카롭고 위험한 동물이잖아요. 그런 상어를 작은 배 위에서 상대했다니 용기도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사람들은 식물 섬유를 다루는 기술도 갖추고 있었어요. 필리핀 같은 곳에서 발견된 석기를 분석해 보면 식물의 줄기에서 섬유를 뽑아내는 데 사용된 흔적이 나와요. 식물 섬유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밧줄을 꼬고 그물을 짜는 거예요. 밧줄이 있으면 뗏목을 더 단단하게 묶을 수 있고 그물이 있으면 물고기를 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밧줄, 그물, 낚싯바늘. 4만 년 전에 이미 어부의 기본 장비가 갖춰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 이야기예요. 일본 남쪽에 류큐 열도라는 섬들이 줄지어 있어요. 오키나와가 이 열도에 속해 있죠. 미군 기지로 유명한 그 오키나와요. 이 류큐 열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건 약 3만 5천 년 전이에요. 3만 5천 년 전? 그냥 좀 오래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섬들이 어떻게 왔느냐는 거예요. 류큐 열도는 한 번도 대륙과 연결된 적이 없는 완전히 고립된 섬들이에요. 걸어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대만에서 류큐 열도의 가장 남쪽 섬인 요나구니 섬까지 약 225km의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225km면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 대구 근처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온통 바다가 채우고 있는데 그 바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류 중 하나인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쿠로시오 해류, 일본어로 검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워낙 깊고 진해서 검게 보이거든요. 이 해류는 초속 1에서 2m로 흘러요.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거예요. 뗏목이 아무리 앞으로 가려 해도 해류가 옆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이 해류를 거스르면서 225km를 간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3만 5천 년 전 사람들이 저 바다를 건넜다고? 말이 안 돼. 우연히 떠밀려 간 거겠지. 그런데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아주 멋진 실험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직접 해보기로 한 거예요. 3만 5천 년 전의 기술로 정말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스기메예요. 스기메는 삼나무를 뜻하는 일본어예요. 연구진은 구석기 시대의 석기만 사용해서 큰 삼나무의 속을 파내 통나무 카누를 만들었어요. 금속 도구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돌로만. 그리고 이 카누를 타고 대만에서 요나구니 섬까지 실제로 항해를 시도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GPS도 끄고 3만 5천 년 전의 조건을 최대한 재현한 거예요. 5명의 탐험가가 카누에 올라탔어요. 노를 저으며 바다로 나갔어요. 첫날은 괜찮았어요.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했대요. 하지만 쿠로시오 해류가 계속 카누를 옆으로 밀었어요.
앞으로 가는 거리보다 옆으로 밀려나는 거리가 더 많았대요. 밤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바다 위에서 보는 밤하늘은 육지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사방이 어둡고 별만 빛나니까요. 하늘 전체가 별로 가득한 거예요. 탐험가들은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어요. 저 별이 항상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저 별을 기준으로 가자. 이렇게 밤새 노를 저었어요. 그대로 쉬면서 잠시도 멈추면 안 됐어요. 멈추면 해류에 밀려서 하루 종일 진전한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45시간이 넘는 항해 끝에 수평선 위로 요나구니 섬이 보였어요. 그 순간 탐험가들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3만 5천 년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며칠간의 고된 항해 끝에 수평선 위로 섬이 나타나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울었을 수도 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성공했어요. 구석기 석기로 만든 통나무 카누가 쿠로시오 해류를 뚫고 225km를 건너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연구진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어요. 해류에 밀리는 것을 계산하면서 비스듬하게 노를 저었고요. 이 실험이 증명한 건 분명합니다. 3만 5천 년 전의 기술로도 충분히 그 무시무시한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요. 단순한 뗏목으로는 쿠로시오 해류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통나무를 파서 만든 조종 가능한 카누, 해류와 바람을 읽는 지식, 별의 위치로 방향을 잡는 능력, 이 모든 게 갖춰져 있어야만 가능한 항해였습니다. 3만 5천 년 전 사람들이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을 수 있다니. GPS도 나침반도 없이 오직 자연이 주는 신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센 해류를 뚫고 바다를 건넌 거예요. 이건 단순한 모험이 아닙니다. 고도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류큐 열도에 도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도 볼까요? 이 섬들에는 곰도 없고 원숭이도 없고 대륙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큰 동물이 거의 없었어요. 대륙과 연결된 적이 없으니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뭘 먹고 살았을까요? 바다가 밥상이었어요. 해산물, 민물개, 조개, 작은 물고기, 바다와 개울이 식탁을 차려줬어요. 오키나와의 사키타리 동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손꼽히는 낚싯바늘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이 낚싯바늘은 약 2만 3천 년 전의 것인데요. 소라 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소라 껍데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죠? 그걸 돌로 갈아서 구부리고 안쪽에 미끼를 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 작은 물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담겨 있을까요? 처음에는 잘 안 됐을 거예요. 너무 두꺼워서 물고기가 안 물거나, 너무 얇아서 부러지거나, 모양이 안 맞아서 미끼가 안 걸리거나, 수많은 실패 끝에 딱 맞는 형태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자식에게 물려줬겠죠. 이 각도로 갈아 잘 돼. 여기가 너무 얇으면 부러지니까 조심해. 이런 식으로요. 대륙의 풍요로움은 없었지만 바다가 주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섬 생활이 오히려 기술 혁신을 촉진했을 수도 있어요. 대륙에서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니까 굳이 새로운 걸 발명할 필요가 적지만 자원이 한정된 섬에서는 있는 것으로 최선을 만들어야 하니까 창의력이 자극되는 거예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제한된 환경이 오히려 혁신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류큐열도 사람들의 정교한 낚싯바늘이나 독특한 생존 전략이 그 증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어요. 흑요석의 교역이에요. 흑요석이 뭐냐면요. 화산에서 나오는 검은 유리 같은 돌이에요. 아주 날카롭게 깨지기 때문에 칼이나 도끼 만들기에 최고의 재료예요. 그런데 흑요석은 아무 곳에서나 나지 않아요. 특정 화산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흑요석이 원산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섬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섬과 섬 사이에 교역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배를 타고 흑요석을 실어 나르고 다른 물건과 교환한 거예요. 바다는 이제 단순한 이동 통로를 넘어서 교역의 길이 되었어요. 바다 위에 고속도로가 생긴 셈이죠.
이 시기의 바다는 단순히 건너는 곳이 아니라 먹여 살리는 곳이자 연결하는 곳이 된 거예요. 바다 덕분에 정보도 교환됐을 거예요. 저 섬에는 흑요석이 많대. 저쪽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대. 이런 정보가 교역과 함께 오갔을 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전파됐겠죠. 한 섬에서 새로운 낚싯바늘 형태를 발명하면 교역을 통해 다른 섬에도 퍼지는 거예요. 바다가 사람들을 갈라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준 거예요. 인터넷이 사람들을 연결하듯이 바다가 고대의 인터넷 역할을 한 거예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섬과 섬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네트워크. 4만 년 전의 인터넷이라니. 좀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해상 네트워크에서 주목할 만한 곳이 또 있어요. 지중해의 작은 섬 말타예요. 말타는 시칠리아에서 약 85km 떨어진 섬인데요. 약 8,500년 전에 사람들이 정착한 흔적이 있어요. 85km의 바다를 건너 작은 섬에 정착했다는 건 이 시기 사람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항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말타에서 발견된 유적에는 조개와 뼈, 석기가 함께 출토됐는데 이건 시칠리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새 삶의 터전을 찾아온 증거예요. 태풍에 떠밀려 온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떠난 거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섬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바다를 건너는 일이 더 이상 특별한 모험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메리카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빙하기의 베링 해협이 육지로 연결되어서 시베리아에서 알래스카로 걸어서 건너갔다. 맞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빙하기에는 바닷물이 지금보다 120m 이상 낮아져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에 거대한 육지다리가 생겼거든요. 베링 육교라고 불리는 땅이에요. 이 베링 육교는 그냥 좁은 다리가 아니었어요. 폭이 1600km나 되는 광활한 땅이었어요. 남한 면적의 16배가 넘는 거대한 영토였죠. 툰드라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매머드와 들소가 돌아다녔어요. 잠깐 이 베링기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베링기아에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머물렀을 거라는 이론이 있어요. 베링기아 정체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시베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아메리카로 건너간 게 아니라 베링기아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왜 베링기아에서 머물렀을까요? 캐나다 쪽에 거대한 빙하가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더 남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넓은 툰드라에서 매머드를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남쪽으로 갈 길이 열린 거예요. 유전자 분석이 이걸 뒷받침해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 집단이 약 2만 5천 년 전에서 1만 8천 년 전 사이에 동아시아 집단과 유전적으로 분리되었는데 실제로 아메리카에 도착한 건 1만 6천 년 전쯤이에요. 그 사이 수천 년의 공백이 있는 거죠. 그 수천 년을 베링기아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베링기아는 지금은 바다 밑에 잠겨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통째로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땅에서 이야기는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인 셈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한 줄이 추가되고 있어요. 베링 육교도 있었지만 바다를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바로 해안 이주설이에요. 왜 이런 가설이 나왔을까요? 간단해요. 내륙 빙하 통로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남미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당시 캐나다 내륙에는 거대한 빙하가 두 겹으로 깔려 있었어요. 로렌타이드 빙하와 코르디에란 빙하. 이 두 빙하 사이에 통로가 열린 건 약 1만 3천 년 전 즈음이에요. 그런데 칠레 남부의 몬테베르데라는 곳에서 1만 4,500년 전에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내륙 통로가 열리기도 전에 남미 끝까지 사람이 도착해 있었다는 뜻이죠. 걸어서는 불가능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바다를 통해 내려온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 아이다호의 쿠퍼스 페리에서도 약 1만 6천 년 전의 유적이 나왔는데 이 역시 해안 경로를 통한 초기 진입을 가리켜요.
이 해안 이주설의 핵심에는 아주 매력적인 가설이 하나 있어요. 켈프 고속도로 가설이라는 거예요. 켈프가 뭐냐고요? 우리가 미역이나 다시마라고 부르는 것들의 친척이에요. 바닷속에서 숲처럼 거대하게 자라는 해조류. 어떤 켈프는 길이가 60m까지 자라요. 20층 건물 높이에요. 이 켈프 숲 안쪽은 별세계예요. 햇살이 물속으로 스며들면 켈프 사이로 빗줄기가 내려오고 물고기들이 그 빗속을 헤엄치는 거예요. 동화 속 숲 같은 풍경이에요. 해달이 켈프를 이불처럼 몸에 두르고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잠을 자요. 성게가 켈프 뿌리 근처에서 돌아다니고 전복이 바위에 딱 붙어 있고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켈프 사이를 누려요. 북태평양 연안에는 이 켈프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띠를 이루고 있었어요. 일본 근처에서 시작해서 알래스카를 지나고 캐나다 서해안, 미국 서해안, 멕시코를 지나 남미까지. 이 켈프 숲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파도를 막아줘요. 켈프 숲 안쪽은 바깥보다 훨씬 잔잔해요. 작은 배라도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죠. 둘째, 먹을 것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요. 켈프 숲에는 조개, 성게, 전복, 물고기, 바다표범, 해달 같은 온갖 생물이 살아요. 셋째, 해안선을 따라 끊기지 않고 이어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필요 없이 같은 종류의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륙으로 이동하면 기후도 바뀌고 먹을 수 있는 식물도 달라지고 사냥해야 할 동물도 달라져요.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하죠. 하지만 해안을 따라가면 어제도 조개를 캐고 오늘도 조개를 캐고 내일도 조개를 캘 수 있어요. 익숙한 방식으로 익숙한 먹을거리를 구하면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까요? 켈프 고속도로를 타고 남하하는 한 가족의 하루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성게를 캐요. 불을 피워 아침을 먹어요. 그 다음 작은 가죽 배에 올라타서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요. 켈프 숲이 파도를 막아주니까 바다가 잔잔해서 편안한 항해예요. 중간에 배가 고프면 배 위에서 줄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요. 저녁이 되면 적당한 해안을 찾아 상륙해요. 불을 피우고 잡은 물고기를 구워 먹고 바위 그늘이나 간단한 은신처에서 잠을 자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몇 킬로미터씩 남쪽으로 이동하면 한 세대에 수백 킬로미터를 갈 수 있어요. 특별히 용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해안을 따라 살면서 조금씩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어라,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 여기서 아주 멀구나.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아무도 모르는 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켈프 고속도로의 마법이에요. 서두르지 않아도, 모험을 즐기지 않아도 그냥 살다 보면 새로운 곳에 도착하는 느리지만 확실한 확산. 인류 이동의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해안 이주의 결정적 증거, 그러니까 해안가에 세워진 초기 마을이나 배의 잔해 같은 것은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바닷물이 다시 차올랐거든요. 해수면이 120m 이상 올라갔어요. 그 말은 당시의 해안선이 지금 바다 밑 깊은 곳에 잠겨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바다에 잠긴 세계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영국 해협, 동남아시아의 순다랜드처럼 빙하기에는 사람이 살던 넓은 땅들이 지금은 모두 바다 밑에 있어요. 그 넓은 땅에 마을이 있었고 강이 있었고 숲이 있었을 거예요. 물이 차오르는 걸 본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전 세계 여러 문화의 대홍수 신화가 있는데 어쩌면 그 기원이 이 빙하기 이후에 해수면 상승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잃어버린 해안선이라고 불러요. 결정적 증거가 바다 밑에 있다는 건 알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서 찾아올 기술이 부족해요. 하지만 해저 고고학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바다 밑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메리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논쟁이 하나 있어요.
인류가 아메리카에 도대체 언제 도착했느냐는 문제예요.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클로비스 우선주의라는 게 통설이었어요. 클로비스는 미국 뉴멕시코에서 발견된 아주 독특한 모양의 석기인데요. 약 1만 3천 년 전의 것이에요. 그런데 몬테베르데, 쿠퍼스페리 같은 유적이 발견되면서 이 통설이 무너져 버렸어요. 클로비스보다 더 오래된 유적이 나온 거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류가 훨씬 일찍, 훨씬 빠르게 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약 1만 6천 년 전에 퍼지기 시작해서 불과 1에서 2천 년 만에 북미에서 남미 끝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여요. 알래스카에서 칠레 남단까지 약 1만 4천 킬로미터, 지구 둘레 3분의 1이 넘는 거리를 불과 1에서 2천 년 만에 퍼진 거예요. 이 빠른 확산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바로 해안 경로예요. 하루에 걷는 것보다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가면 훨씬 빠르니까요. 켈프 고속도로를 따라 배를 타고 쭉 내려갔다면 이 빠른 확산 속도가 설명되는 거예요. 바다가 없었다면 인류가 아메리카에 정착하는데 수천 년이 더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장정으로 가볼게요. 인류 항해사의 절정, 태평양을 정복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 전에서 800년 전 사이에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흩어진 수천 개의 섬들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하와이, 뉴질랜드, 사모아, 피지, 통가, 타히티, 심지어 이스터 섬까지. 이스터 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칠레에서 서쪽으로 3,700km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는 섬에서도 2,000km나 떨어져 있어요. 비행기로도 5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나침반도 없이, 엔진도 없이, 위성사진도 없이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이건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로네시아인. 쉽게 말하면 바다의 민족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바다를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출발점은 대만이었어요. 약 5천에서 6천 년 전 대만에 살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필리핀으로, 그 다음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으로,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근처의 비스마르크 제도로. 비스마르크 제도에서 아주 특별한 문화가 피어났어요. 라피타 문화라고 해요. 약 3,300년 전에 갑자기 등장한 문화예요. 라피타 문화의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토기를 만들었어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무늬를 토기 표면에 새겼는데 그 무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지금 봐도 감탄이 나와요. 이 토기가 발견되는 곳을 지도에 표시하면 라피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있어요. 깨지기 쉽고 무겁고 배에 실어서 가져가기 불편한 물건을 굳이 가져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새 섬에 도착했을 때 처음부터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도 담겨 있었을 거예요. 비스마르크 제도에서 출발해서 피지, 사모아, 통가까지 불과 몇 세기 만에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이주를 준비했어요. 배에 실은 건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돼지, 닭, 개를 태웠어요. 타로, 얌, 바나나, 코코넛 같은 작물도 실었어요. 새 섬에 도착하면 바로 심을 수 있게 뿌리와 씨앗을 소중히 가져갔어요. 이건 그냥 탐험이 아니에요. 이사를 간 거예요. 재밌는 건 의도하지 않은 동승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쥐예요. 태평양 쥐라고 불리는 작은 쥐가 배에 몰래 올라타서 함께 이동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쥐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요. 쥐가 인류의 항해 지도를 만들어준 셈이에요. 여기까지는 섬과 섬 사이 거리가 비교적 짧았어요. 그런데 비스마르크 제도에서부터 상황이 확 달라져요. 거기서부터는 원격 오세아니아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섬과 섬 사이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씩 벌어지고 수평선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 그 너머에 섬이 있는지 없는지 출발할 때는 알 수 없어요. 이걸 가능하게 한 건 세 가지 혁신이었어요. 첫 번째는 배의 혁신이에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아울리거 카누를 발명했어요. 카누 옆에 나무 막대로 연결한 뜨는 구조물을 달아서 균형을 잡는 배예요. 파도가 쳐도 쉽게 뒤집히지 않고 속도도 빠른 배죠.
더 나아가서 카타마란이라는 쌍동선도 만들었어요. 배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한 형태인데 가운데 넓은 판자를 깔면 사람도 타고 짐도 실을 수 있는 큰 공간이 생겨요. 돌아갈 생각이 없는 항해,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이었어요. 두 번째는 돛의 혁신이에요. 개의 발톱 돛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모양의 돛을 발명했는데요. 이 돛의 특별한 점은 역풍을 거슬러 항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람이 앞에서 불어도 돛의 각도를 바꿔서 비스듬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바람 방향에 상관없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건 혁명적인 기술이에요. 이 원리는 돛을 비스듬히 세우면 바람이 돛 양쪽으로 흘러가면서 비행기 날개처럼 양력이 생기는 거예요. 물리학이고 공기역학이에요. 그걸 수천 년 전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세 번째, 이게 가장 놀라운 건데요. 별을 이용한 항법이에요. 폴리네시아의 항해사들은 밤하늘의 별 수백 개의 위치를 외웠어요. 어떤 별이 동쪽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정확한 위치, 어떤 별이 서쪽 수평선으로 치는 정확한 위치, 이걸 전부 기억해서 마치 나침반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바다의 파도 패턴도 읽었어요. 숙련된 항해사는 배 위에 누워서 엉덩이로 느껴지는 파도의 미세한 변화만으로 수백 킬로미터 밖의 선 방향을 알 수 있었대요. 바다새의 비행 방향도 단서였어요. 어떤 새들은 낮에 바다로 나가서 먹이를 찾고 저녁이 되면 육지로 돌아가거든요. 저녁에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따라가면 섬이 있는 거예요. 구름의 색깔도 읽었어요. 얕은 바다나 산호초 위에 뜬 구름은 아래쪽이 살짝 초록빛을 띠어요. 산호초의 색이 반사되는 거죠. 별, 파도, 새, 구름, 자연의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지도였습니다.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의 훈련 과정도 대단했어요. 항해사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배워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삼촌이 조카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지식이었어요. 수백 개의 별 이름을 외우고 각 별이 수평선의 어느 지점에서 뜨고 지는지를 외우고 계절마다 어떤 별이 하늘 어디에 있는지를 외웠어요. 글자가 없었거든요.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야 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도구가 있었는데요. 스틱 차트라는 거예요. 야자나무 인맥을 엮어서 바다의 파도 패턴을 표현한 일종의 지도예요. 조개 껍데기로 섬의 위치를 표시하고 야자나무 줄기로 파도의 방향을 표시해요. 이 지식은 항해사 가문의 자식들에게만 전수되는 신성한 지식이었어요. 이 지식이 곧 생존이었으니까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볼까요? 동쪽으로는 이스터섬, 남쪽으로는 뉴질랜드, 북쪽으로는 하와이. 이 세 곳을 잇는 삼각형을 폴리네시아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면적이 태평양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넓이에요. 하와이에 도착한 건 약 1200년 전, 뉴질랜드에 도착한 건 약 800년 전이에요. 800년 전이면 고려시대예요. 한반도에서 고려가 번성하던 그때 폴리네시아인들은 뉴질랜드를 발견한 거예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 바로 폴리네시아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마오리족의 구전 역사에는 조상들이 어떤 배를 타고 왔는지가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배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이 문화의 뿌리가 된 거죠. 이스터 섬도 빼놓을 수 없어요. 거대한 돌조각상 모아이로 유명한 그 섬이요. 이 조각상을 만든 사람들도 폴리네시아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서도 2000km를 가야 하는 그 섬에 새로운 땅에 대한 꿈을 안고 위험을 감수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서쪽으로도 갔거든요. 보르네오에서 출발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 동쪽의 마다가스카르까지 도달했어요.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를 분석해보면 동남아시아 언어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유전자를 분석해도 보르네오 출신이란 증거가 나오고요. 인도양에는 계절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무역풍이 불거든요. 이 바람을 이용하면 인도양을 왕복할 수 있어요. 보르네오에서 출발해서 인도의 남쪽을 지나고 아프리카 동쪽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할 수 있어요. 태평양뿐만 아니라 인도양까지.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지구의 바다라는 바다를 거의 다 걷는 거예요.
아프리카 해안에서 이스터 섬까지 지구 둘레의 절반이 넘는 거리를 배 하나로 연결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논쟁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고구마 이야기예요. 고구마는 원래 남미가 원산지예요. 그런데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에서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고구마 흔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폴리네시아인들이 남미까지 항해해서 고구마를 가져왔거나 고구마가 바다를 떠다녀서 자연적으로 퍼졌거나 과학자들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하와이까지 갔고 이스터 섬까지 갔고 마다가스카르까지 간 사람들이라면 남미까지 갔다고 해도 저는 그리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오스트로네시아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만 이야기예요.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출발점이 대만이라는 건 언어학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나와요. 전 세계의 오스트로네시아어 계통의 언어가 약 1200개 이상 있는데요. 대만에 있는 원주민 언어들이 가장 다양하고 가장 오래된 형태를 간직하고 있어요. 언어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 보통 그 언어의 기원지거든요. 대만의 작은 섬에서 시작된 이동이 지구 절반을 뒤덮게 된 거예요. 5000년 전 대만의 한 해안 마을에서 배를 타고 떠난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태평양 전체를 장악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위대한 역사는 종종 소박한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을 돌아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여요. 인류가 바다를 건널 때마다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불가능의 기준이 계속 바뀐 거예요. 한계가 깨질 때마다 새로운 한계가 나타나고 그것도 결국 깨지는 패턴. 이건 바다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전체가 그래요. 불가능이란 아직 방법을 못 찾은 것일 뿐이에요. 이 긴 여정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라는 호기심이에요.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눈,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한 갈망, 두려움을 안고서도 떠나는 용기. 이건 13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전한 곳에 있으면 되는데 굳이 위험한 곳으로 가려는 충동.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 있을 데 없어 보이는 호기심이 인류를 바다 건너로 이끌었고 달 위에 올려놓았고 화성의 흙을 분석하게 만들었어요. 쓸데없는 호기심. 그게 인류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호기심 말고도 하나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크레타를 향해 떠난 사람도 혼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사울 대륙을 향해 바다를 건넌 건 수백 명이 함께한 여정이었어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가축과 작물을 싣고 가족 단위로 새 땅을 향해 떠났어요. 바다를 건넌다는 건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뗏목을 만들 사람이 필요하고 식량을 준비할 사람이 필요하고 노를 저을 사람이 필요하고 별을 읽을 사람이 필요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심시킬 사람이 필요해요. 인류가 바다를 건넌 건 뛰어난 개인의 업적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오랜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기술이 발전한 곳이 유럽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이었다는 거예요. 항해 기술에 관해서만큼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유럽인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기 수만 년 전부터 이미 바다를 건너고 있었고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넌 1492년보다 수천 년 앞서 폴리네시아인들은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었어요. 인류의 바다 이야기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유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밑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어요. 해저 고고학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잠수정과 수중 로봇이 바다 밑을 탐사하고 유전자 분석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과거의 빈자리가 하나씩 채워지고 있죠. 어쩌면 우리 세대에 아니면 다음 세대에 바다 밑에서 인류 역사를 바꿀 발견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오늘 밤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크레타의 통나무 뗏목부터
별을 잃고 태평양을 정복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름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보통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어요. 바다를 건넌 거예요. 바다는 인류에게 장벽이 아니라 길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넌 건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함께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피 속에는 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기억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때때로 바다를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지는 게 혹시 그 때문은 아닐까요? 눈을 감아보세요. 출렁출렁 파도가 해안에 부드럽게 닿아요. 쏘아 하고 밀려왔다가 사르르 하고 빠져나가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쉬어보세요. 파도가 들어올 때 들이쉬고 파도가 나갈 때 내쉬고. 수만 년 전 뗏목 위에서 잠든 사람들도 이 파도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같은 파도 소리, 같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수만 년이 지나도 바다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파도 소리를 듣고 편안해지는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어요. 잘 자요.